지금부터는 다음, 그러니까 검찰이 보여준 이 품격을 뛰어넘는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콤비, 네, 정말 기대되고 이미 또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을 증명해 보인 우리의 황심 커플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를 거거든요. 우리 이제 너무 그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 네. 정말 이 짧은 정치 역적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분의 등장부터 시작해갖고 그동안 이분이 보여주신 정치적 이벤트는 우리나라의 그 보수 정치의 어떤 뭐 표본을 보여주시는 엑기스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정말 완벽해요.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장외투쟁 나가셨죠. 머리 밀었죠. 단식, 생사를 오가는 8일간의 단식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카타칼로 여기만 맞으면 대선 후보예요. 네. 뭐 어떻습니까? 뭐 거의 아니, 그런 단어는 자제합시다. 이건 혐오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제합시다. 존경의 표현입니다. 저는 네. 송 작가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네,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정치 시작 6개월 만에 어떤 사람들은 30년을 이뤄도 못 이룬 정치적 대업을 이루신 분이에요. 네. 벌써 시작하자마자 아무런 밑병 없이 이 당대표가 됐었고 본인이 이 의원직을 달아본 적도 없는데 그 쟁쟁한 의원들을 다 깔아뭉개면서 지금 정치권 공천권을 완전히 독식하고 계시고 유일한 당내 경쟁자였던 나언니까지도 완전히 팽해버리시는 대단한 이런 정치 역적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원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허술해. 네. 이 허술함을 뭐랄까요? 보강하기 위해서 이분한테는 이제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했죠. 네. 그 파트너로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초선 의원도 괜찮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안객교님 4,900원 감사드리고 초선 의원도 좋다. 누구든지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고 자한당의 변혁을 이끌어 보겠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는 본인은 더 하고 싶어 했지만 더 이상 쓰일 데가 없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빼낸 거죠. 네. 빼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이걸 뭐라 그래야 젊고 일종의 이제 개혁적인 의지가 강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를 꿰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5선에 심재철이 진보 경력 40년의 신보철이 40년 전에 진보였고 그 다음은 새한국당이 됐고 그 다음에는 MB계에 올라탔다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뭐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뭐랄까요 현실적인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배반의 아이콘 심재철을 그대로 원내대표로 맞이를 하더라는 거죠. 특조위원장을 하셨다고요?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게 의리와 애국의 뭐랄까 아이콘 같은 거거든요. 보수라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대표적인 철새예요. 네. 심지어 철새들이 봄철새들은 봄철새끼리 놀고 가을철새는 가을철새끼리 노는데 이 양반은 이걸 다 따지지 않는 전방위적인 철새인 심재철과 함께 결합을 했다는 거죠. 전 이게 놀라운 거야. 이렇게 되면 심재철은 MB계인가? 친박계인가? 어느 쪽 계열인지 이게 꼬리표를 달아드리기가 참 애매한 수준의 사람인 거죠. 일단 황교안은 정치적 입문도 그렇고요. 사실 검사 지금의 법무장관과 총리, 그다음 대통령 공안 대행까지 다 겪어본 우리나라 정치사의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제 100% 박근혜와 최순실의 후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와서는 그 박근혜 그에 대한 어떤 구명은 완전히 이제 생각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친박들도 별로 황교안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의리 없는 사람으로 볼 것 같은데 이러한 와중 중에 믿는 사람은 정광훈 하나뿐이고 그 부분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심재철과 함께 카운터 파트너를 잃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두 커플의 정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이거 친박이라 그래야 돼. 뭐, 진보라고 해야 돼. 뭐 어떤, 신보수라고 해야 돼. 이게 참 묻기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거죠. 저는 그 심재철이라는 인물을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심재철의 처음 등장은 그 학생운동 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분이 광주 출신이고 서울대에서 총학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진보의 원류였습니다. 근데 김무성이라든지 김문수 같은 당시의 학생운동파들이 그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서울의 몸 광주 민주화 운동의 탄압을 빌미를 만들어내버린 서울역 회군을 결정함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서 한번 어떤 그 진보 정치가 죽었고 그때 어떤 길을 얻었던 전두환 정권이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조작하고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역사적 과오를 갖고 있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내란 음모설과 연루된 그 피의자로 구속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걸로 따지면 DJ요, DJ. 네. 김대중 아니요, 대통령 그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략하셨어요. 네. 하여튼 DJ 내란 음모설에 관련된 내용 안에서 이 사람이 받아쓰기를 잘해가지고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형 판정을 받게 만드는 핵심적인 증언들을 했던 대표적인 변절자입니다. 이러한 변절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5.18 유공자로 그 보상을 받게 돼요. 왜냐면 이제 투옥이 됐었으니까. 그러면서 정작 5.18 유공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나중에 정치적으로 하기로 합니다. MBC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빗길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MBC 기자도요, 제가 알기로 신군부와 말을 잘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받아쓰기를 잘해가지고 신군부가 원하는 답변을 해줌으로 인해 갖고 내란 음모설을 증빙한 몇몇 오족 중에 하나가 심재철이었다니까. 동료들을 배신하고 가짜 자백서를 쓴 사람이 심재철이었고 그 덕에 MBC 기자질을 했는데 그 기자질 하다 빗길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를 통해 갖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이 다리 다친 거를 고문 후유증이라고 이거를 뒤집어 씌우기로 했어요. 물타기를 했어. 그러니까 고문을 안 당했을 거예요. 펜을 주는 순간 바로 받아서 부르는 대로 열심히 썼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아무런 고초 안 겪고 나중에 풀려나서 살아나왔고 심지어 그와 연관된 민주화 인사로 구분이 돼서 보상금까지 받아 태어난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진보를 배신하고 새한국당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어떤 당내에서 오선을 한다고 했지만 철새로서 아무한테도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받은 보상금 3,500만 원도 사실은 보상금도 수령하고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래요. 유공자로.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고. 불법 수급이잖아, 시장. 응? 돈만 받아 챙기고 난 유공자 아니야 하고 뒤로 빠졌을 거 아니야. 추가 보상한다고 하면 또 받으려고 그러지. 하여튼 그런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열정도 많으시고 야동 좋아하시고
국회에서도 야동이라고 하시면 야사인가요? 네, 아무튼 이걸 보다가 윤리위원회 제소한다 어쩐다 해갖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를 또 덮어주신 김성태가 이분의 복귀를 겁나게 좋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는 후문이 있어요. 원래 배신자들이 그러고 연락 잘 안 됩니다. 2013년 국회 본회의 때 누드 사진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누드 사진이라 그러니까 뭐 겁나게 약한 것 같습니다만 뭐 실행을 안 했다고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5선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섰다는 거죠. 이거는 공천권 사냥하러 나왔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새한국당의 그 총선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새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자유한국당. 네.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늘 의심을 갖게 돼요. 지금 황교안이 나경원을 밀어내고 저 당대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유, 당내의 온갖 반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마이웨이를 가는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비례대표 1번이죠. 네. 그것 때문에 황교안 저러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중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그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든 패스트 트랙 선거구제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이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돼 가지고 실형을 받아서 출마를 못하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의원으로 돼 있는 지역구를 지키는 것 이상은 아무런 당에 대한 소속감도 충성심도 없다는 겁니다. 이 의원들은.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대표를 누가 하든 황교안이든 나경원이 되든 그냥 욕만 처먹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야. 1번은 여성이라고 하네요. 뭐 그럼 2번 하시겠죠. 네. 그것도 불사하고 1번 하실 수도 있어요. 명예를 중요시하고 뭐랄까 의전을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지금 있는 기존의 의원들은 신규로 뭐 새로운 인재를 뽑아가지고 험지에 보내서 지금보다 의원 수를 늘린다 이런 것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당 자체에도 이러한 프로세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박찬주 같은 사람을 유망하다고 영입하려고 하는 수준의 어떤 영입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똑똑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을 지원해갖고 정책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그분이 조용히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입당이 됐어요? 근데 그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당 야, 상태입니다. 깜놀이네. 네. 그러니까 영입에 성공을 한 거네요. 이렇게 되면 거의 100% 이제 출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신규로 그 세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기존의 의원들은 자, 내 자리 뺏으려고 하지 마. 나 험지 가라고 소리 하지 마. 나는 여기서 내 배지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뭔 짓을 해도 괜찮아. 황교안이 해도 되고 나경원이 해도 누가 해도 괜찮아. 대가리는 누가 해도 어차피 우리 당은 망했어. 라고 하는 얘기는 그대로 품고 가는 거고 그냥 나만 살면 돼라는 각자 도생의 차원으로 이미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지금에 있는 그 황심 커플이 주장하고자 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뭐 목표, 협상, 정치 프로세스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 지역구 유리한 일만 되면 좋겠어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야심차게 난 투쟁하는 사람이야. 나 원래 투쟁가거든. 나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패스트 트랙? 나 그거 안 받아주면 우리 필리버스터 하고 전부 다 뭉갠다. 그러고 큰 소리를 쳤죠. 그래서 그럼 필리버스터 안 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뭐 지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3개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뒤로 미룰 테니까 그럼 일단 본회의에서 제대로 진행을 합시다라고 합의를 봐놨는데 그 합의를 의원총회에서 뒤집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원들은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하는 협상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야 그거 합의해줘 버리면 괜히 우리 당 지지율만 떨어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반대야 라고 반대표를 던져버리는 순간 이 원내대표가 해서 야심차게 처음 시행했던 그 어떤 의견들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빨이 안 맥힌다는 거를 그대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야 저거는 뭐 원내대표 뭐 중견으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니 역시 자한당이네. 저것도 사기꾼이네. 라는 게 이제 드러나 버린 거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4+1에 의해서 본회의 안에서, 지금 그 예산안이, 2020년 예산안이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이제 그, 저쪽의 쓰레기들은 원래 40%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산안은. 물론 삭감도 당했습니다. 한 뭐 복지에서 1조 원 정도 날라가고 SOC로 뭐 9천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원안대로 거의 통과가 됐거든요. 이러한 통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지금 어떤 그 카운터 파트너죠. 네, 심재철의 카운터 파트너 김재수입니다. 예결위원장. 김재원이죠. 죄송합니다. 저기 부산시장 헷갈렸어. 네, 김재원인 겁니다. 그분은 유재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수하고 헷갈렸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감기약이 들켜서 그래요. 아무튼 이 김재원 예결위원장, 이분이 이제 주산이라고 하시죠. 네, 네. 술 먹고 예산안을 잡는다 그래갖고 주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주산 김재원 의원이 심재철하고 카운터 파트너가 된 거예요. 이분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카운터 파트너가 됐을 때 검찰은 기대를 많이 했을 거야. 지금 검찰 조직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의 자한당 위원들이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을 잘 컨트롤하면서 검찰의 의도대로, 검찰의 의도를 자한당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일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심재철, 김재원 라인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이걸 통해서 법자인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리 좋은 궁합으로 뽑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실행위원들은 전부 다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김재원 의원이 불법으로 공문을 돌렸어요. 이 사람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 결정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변경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자당 의원들한테 공문을 돌렸다니까. 그래서 지역 예산에 뭐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접수하세요. 라고 하는 대놓고 예산 청탁을 하려고 하는 공문을 돌린 거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돌리더라도 예산안을 질질 끄면 우리가 옛날 쪽지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본회의하는 중에 뭐 이 예산 좀 올려주세요. 포스트잇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반영이 되고 뭐 이런 헛지랄들을 하던 게 쪽지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쪽지 예산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볼 시간도 없었고 또 여당 플러스 4+1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이 쪽지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은 자기가 가진 예결위원장으로서의 권한과 검찰하고의 연관성으로 현재 있는 그 현직 의원들을 조정해 보려고 하는 큰 꿈을 심재철과 꾸었으나 의원총회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이미 의원들은 이 당은 끝났어. 나만 살면 돼. 라는 형태로 질이 멸렬해져 버린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지역구에 예산 많이 갔을걸요? 물론 지역구 예산은 애초에 지네들이 SOC 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반영해서 끌어넣겠죠. 거기에 대한 뭐 삭감론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왜냐면 얘네들도 이게 이런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급격하게 부의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베테랑 운전자인데 5선까지 한 뭐 투쟁 경력까지 하면서 40년 가까운 경력이 있는 정치 달인인 척하고 핸들을 잡았으나 뒤에 차 타고 있는 승객들이 지 멋대로 놀아버리는 바람에 가장 첫 번째 가던 행선지부터 완전히 빗나가 버린 상태고 지금
승객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지, 이 버스가 가고자 하는, 자한당 버스가 가고자라고 하는 길에는 아무도 동참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그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법안으로 넘어와 있습니다만, 이거를 저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를 해갖고 자기들은 저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이 여권은 그럼 쪼개기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힘겨루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김재원 의원을 통해서 또 심재철 의원을 통해 가지고 소속 의원들을 강력하게 압박해 가지고 어떻게든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네들도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한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관련한 조사를 진행 안 하고 있는 걸 막교환하고 있는 게 너무 보이는 그림인 겁니다. 그걸 협박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얘네들하고 단체 행동해가지고 국회에서 뭔가를 하느니보다는 나 지금 몇 달 앞으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위해서 지역구 다지기를 하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감독하기 위해서 야 어떻게든 해봐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장악력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상황이 생긴 거죠. 애초에 황교안 말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원외잖아요. 아니 외지에서 바지사장 앉혀놓고 실제적인 주주들이 바지사장 말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지사장이 야, 이 똘똘한 경영자 출신이라네, 이 사람 데리고 하면 좀 주주들이 말 듣겠지 하고 끌어다 앉혔는데, 이미 주주들은 이 회사는, 이 사장은, 우리 대표는 바지야, 쓰레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할 의사를 완전히 날려먹고 있다. 대여 투쟁은 사실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정치력도 없고, 이렇게 뒷배도 없고, 심지어 자기의 어떤 정치적 경력을 낳아주고 키워준 박근혜와 최순실이 없는 황교안이 무엇을 믿고 지금 당대표에서 그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냐. 공천권을 독식하고 그거에 관련 것들을 휘두르러 가지고 200석 이상을 되찾아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게 바르게 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야망을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황교안의 뒷배는 무엇일까요? 네. 황교안은 무엇을 믿고 그랬을까요? 종교? 정말 우습게도 그 대상이 이 빤스 목사 정광훈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둘의 밀착 관계 내지는 황교안이 어떤 그 정광훈 목사한테 기대고 있는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네. 어느 정도냐? 원래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엮이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정광훈 목사가 공직선거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강연을 하면서 총선에서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계 종교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정당으로 키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계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후보들을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종교단체, 뭐 이런, 뭐 교직원 단체, 아니, 심지어는 무슨 친목회에서도 단체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금 400만 원형을 맞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 당시에 검찰 수사를 맡을 때부터 황교안이 변호사였다는 거죠. 그 둘은 이미 7년 전에 변호인과 어떤 그 변호 의뢰자로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변호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교조, 그 당시 이제 고발 내용을 보면,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조에 있는 사람들이, 전교조 조직 안에 한 10,000명이 커플이다라고 하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상력에 찬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했는데, 이게 약식 기소에서 끝났어요. 봐주기지. 그냥 벌금만 500만 원 맞고 경범죄에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말을 함부로 하는 데 대한 일종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그때 이후로 멋대로 말들을 막 던지는 거거든요. 이 2012년에 만남 이후로 2013년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2015년 국무총리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황교안이 본인의 이제 변호사 시절에 일종의 그 수뢰 사실에 대해서 정광훈에 관련된 수뢰 내용을 끝까지 숨겨요. 그러니까 정광훈 관련된 소송에 변호를 했다는 내용을 끝까지 숨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그 뭐랄까요 둘의 유착 관계는 끊임없이 유지되어 온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럼 왜 정광훈 목사는 황교안한테 주목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계 정당으로서는 전국 정당이 되기 힘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돼, 대권 후보가 돼,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자한당의 당수가 됐어. 야, 황교안을 내가 꽉 잡고 있는데 내가 황교안만 잡고 있으면 자한당이 내 당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저력자 둘이 있었으니 김무성과 김문수죠. 이 두 사람은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를 다니는 신도라고 합니다. 그런 썰이 있죠. 네, 썰. 그런 썰은 카더라. 김용민 TV에서 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랬다고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런 썰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썰을 어느 정도 좀 증빙할 만한 게 황교안이 당대표 되고 나서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단식에 찾아와가지고 위문을 하기도 하고, 뭐랄까, 뭔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세 사람이 의견을 공유하고 동참하는 어떤 그 장면들이 많이 들여다 보였는데, 그 장면들 자체가 사실 그 구심점 안에 놀랍게도 정광훈 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8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이 단식인지, 간헐적 단식인지, 절식인지 모르겠는데, 이 단식을 하는 과정 중에도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일요 예배에 황교안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단식으로 이제 그날 저녁에 쓰러져서 정신을 잃기 직전에 황교안이 목사도 아닌 이미 목사 자격을 뺏겨버린 상태에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이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정광훈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둘 사이는 멘토 사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보수 여당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 그 200석을 차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구는 뭐 몇 석이 어떻고 경기도는 몇 석이 어떻고 강원도는 6석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세심한 그러니까 목사라고 얘기하기에는 현역 정치인도 아닌 사람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면서 수도권 안에서 몇 석을 따느냐에 따라서 200석이 좌지우지된다. 그리고 그 200석을 따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정치적 부분을 언급한 사례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좀 고발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양반이 옛날에 그냥 기독교당 할 때 그 사이즈가 아닌 거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그 믿는 구석이 서로 기대고 있는 황교안과의 유착 관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됩니다.